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총선 이전부터 대선 직전까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불법 정치 개입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벌여왔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인터넷 계정 117개,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10만 건이 넘는 트윗과 게시글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모순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가 선거 시기에도 지속됐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판결이자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일단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보니까 네. 저는 국정원 선거 개입권과 관련해서 선거법 무죄 네. 이 판결에 아주 공분할 줄 알고 이게 한 일주일은 갈 거다 이슈가. 네. 근데 뭐 그날로 바로 이슈가 꺼지고요. 네. 도리어 이상돈 영입 이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노기를 아주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선거를 개입했다는 사실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뭐 조선일보나 예.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염려를 하는 네. 그런 곳에서나 호들갑을 떠는 거지. 예. 사실 뭐 이번 판결 자체가 최동욱 전 총장을 쫓아내면서부터 시작됐던 일련의 시나리오의 일종의 종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큰 관심을 못 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완전 무죄로 나왔다. 네. 이게 이제 그 판사가 참 머리를 있는 대로 굴려가지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국정원 정치 개입은 맞지만은 선거 개입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정치 개입 중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건데. 예. 아니 정치 개입은 되는데 선거 개입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예. 신경질 짜증 정도가 있었던 거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니까. 예. 아마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야당의 헛발질들이 야당 지도부의 부실과 그리고 리더십 부재에서 이제 비롯됐던 건데. 예. 그래서 거의 한 1년 몇 개월 동안 김한길 예. 홀로 욕 처먹다가 예.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서 공동으로 욕먹는 체제로 가가지고 그것도 예. 이제 못 견뎌가지고 예. 결국 박영선 체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박영선마저 야, 진짜 브루투스 넣더냐라는 식으로 거의 뭐 안철수 김한길에 못지않는 헛바지를 계속 하니까 네. 결국은 게다가 아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했던 이상돈 교수를 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전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예.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이미 뭐 법원 판결은 다 예상을 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별로 놀랍지 않군. 네. 이런 반응들이 이
어제 네. 그제 나왔던 반응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참 근데-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 사실은 이 판사들이 이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데 네. 여기마저도 뭐 허물어진 거 아니냐. 네. 앞으로의 판결 뭐 기대할 게 있겠느냐. 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우리가 뭔가 역사에 이런 그릇된 길에서 사법부가 적절하게 그 바리케이트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역시 네. 여기도 그야말로 권력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뭘 들겠습니까? 그때는 짱돌을 듭니다. 짱돌을 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법원 내에서 그 이범균 판사의 판결을 두고 잘못됐다 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 다른 판사들의 반론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판결 중에서 특히 사법부 그 법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정열 전 판사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지금 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얘기하는데 법원은 뭐 개혁 대상이 아닌 줄 아느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놀랍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낸 사건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사법부 특히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일종의 당근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사 출신들 계속 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판사 출신입니다. 네. 방통위원장 하고 있는 최성준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네. 즉 현재 감사원장이죠. 예. 이 양반은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주장을 공연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정치적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수원지법 부장판사인가요? 네. 그 김동진 부장판사죠. 예. 그분이 그 법원 자체의 코트넷이라고 있는데 예. 이제 법원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하죠. 거기에 올린 글을 테니스 코트 할 때 코트. 예. 예. 코트넷 네. 예, 글을 올렸는데 이병균 간지나면 콘넷이 있네. 예. 이 이병균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예. 진짜 지록이마다 예.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지적한 부분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자기가 그 이범균 부장판사한테 묻고 싶다 이거예요. 예. 지금 승진이 눈앞에 와 있는데 네. 이 판결이 과연 당신 양심에 의한 판결이냐 아니면 네. 승진하기 위해서 내린 정치적 판결이냐 묻고 싶다. 예. 자기가 보기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내린 정치적 판결이라고 믿는다. 이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 정치를 추구한다. 이 패도할 때 패가 패권주의 할 때 패자죠. 그렇죠. 예.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헌법 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 실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시면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 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해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이 꼬투리가 돼 정권에 의해 축출됐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밝히려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에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했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에 대응해 직무유기적인 형사 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해 차단됐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해야 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됐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판사님들은 기소권이라고 안 하고 공소권이라고 하는군요. 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 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 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했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 선택에 관해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 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선거 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 개입인 동시에 선거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궤변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허허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네. 예. 셋째,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에 대해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 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 의는 의롭다 할 때 의가 아니네요. 의견할 때 의잖아요.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성어에는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한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 위마의 판결이다 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개입 행위를 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 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 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 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무언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논어에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당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가르기 풍조에 입각해 나를 향해 좌익 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런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 법치주의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다.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3번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납니다. 예, 정말 명문입니다. 명문. 예. 아니 뭐 문장이 명문이라기보다는 예. 거기서 적시하고 있는 예. 그야말로 상식적인 예. 그 진실들이 네.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뼈아픈 거죠.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 아니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태산명동 서일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 예. 자기들이 노력의 결과 그렇게 됐으니까. 최동욱 빤스 벗겼고요. 예. 예. 이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뭐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거는 결국 이 나라의 근간, 무신분립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법치주의, 헌정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놀랍진 않았습니다. 뭐 이미 조상훈 국장 같은 경우 우리 국민TV 이 양반은 이미 아침에 예견을 했어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그러나 선거법은 무죄 이렇게 날 것이다. 아니 나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법조계자들은 다 그렇게 예상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양행까지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집행유예. 진짜. 아니, 근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원세훈이 그 출소했지 않습니까? 비리 때문에 1년 2개월 살고 나왔을 때 그 표정 보면서 야, 내일 모레 재판에서 나 집행유예야. 그게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다 지나서 하는 얘기라 이게 뭐 얼마나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정에 그 서려있던 그 자신감, 당당함, 마치 그 양심수가 추록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싸대기를 올려버리지 그냥. 정말 참, 아이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의도적인 대선 불복을 했는데 뭐 실체가 없지 않냐 사과하라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아 진짜
노회찬 전 의원은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다. 또 이렇게 언어 유희를 또 구사하셨습니다. 이게 저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선거 개입은 아니지만 정치 개입은 했다. 아니, 선거하고 정치하고 2012년에 구분이 됩니까? 아니, 모든 당이 비상대책 선거 대책기구로 그렇게 이제 구성될 시점이었고요. 모든 시계가 다 선거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때인데 이런 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올라왔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됐던 그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비난, 박근혜 후보 밀어주기, 이건 정말 도를 넘었거든요.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예. 나는 오히려 진짜 밀란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밀란을 유도한다? 네. 일단 그 트윗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트윗한 건데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리트윗한 겁니다. 리트윗도요 사실은 트윗하고 네. 법원에서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출마자가 성매매를 했다. 네. 성매매에 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리트윗한 건데도 불구하고 벌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리트윗한 건데.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리트윗한 내용입니다.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 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 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웬만한 야당보다 더 큰 임팩트였죠. 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 거고요.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박근혜 후보 후원 개조안 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 전화 한 통화에 3,000원, 060-700-2013.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근혜를 지지하는 예. 혹은 박근혜의 후원 계좌를 리트윗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국민의 네. 권리죠. 예. 그냥 일반 국민일 때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그 일을 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자 정치 개입이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거고 그리고 이게 선거 때만 아니라면은 국정원법 위반이죠. 예. 그러나 선거 때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한 겁니다. 네. 이제는 리트윗이 아니라 자기들이 쓴 겁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개조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LS 후원 전화 060-700-2013 여러 통화해도 됩니다. 직접 올린 글이고요. 그게 그때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예. 박근혜를 지지하는 놈들이 한 게 아니고 예.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였어. 그런데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줘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예. 그런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선 개입이 아니랍니다. 확실하게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후보의 로고송입니다. 무한할티 부탁해요.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선거 개입이야? 이범균 부장판사인데 진짜 묻고 싶어.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진실로 예. 자기가 쓴 판결문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은 또 어땠느냐? 이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국정원 직원 본인이.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의 죽음이 MB 탓, 노환의 김대중과 수백억 뇌물 혐의로 자살한 뇌물현의 죽음이 나라님 탓, 노무현의 막말로 자살한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후안무치한 문죄인 같으니라고.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리트윗한 건데요. 문재인이 참여정부에서 했던 업적은 3가지다. 하나는 노통이 자살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59억이라는 거금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임료를 챙긴 것이다. 물론 이 3가지 모두 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궤변이고요. 자, 이걸 리트윗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 본인이 쓴 글입니다. 문재인의 대북과는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음, 이것도 역시 국정원 직원 본인이 쓴 겁니다.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 12월 12일입니다. 문재인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교육감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것만으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주적의 대남 적화 강령에 동조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국정원 직원 본인이 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 개입이 아니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이사장님? 그 아까 그 판사 쓴 글에 나오잖아요. 예. 고등법원 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예. 승진을 위해서 그런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 예. 자기는 그거라고 믿는다라고. 그런데 뭐 아니 다른 데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맞겠지. 네. 참 그러니까 양심, 이게 양심 밥 말아먹은 인간이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도 나중에 심판을 안 받는다. 이게 하나의 상식 체계가 된 것 같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 제대로 단죄했어봐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친일 반민족 행위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친일 반민족 행위한 새끼들은 다 그냥 출세하고 잘 나가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쫄쫄이 굶고 대대로 가난하고, 이리 누가 그 의로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나라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예. 임진왜란 때는요. 예. 의병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조가 예. 의병들을 중용을 안 했습니다. 예. 심지어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온갖 수모를 다 주고 고문을 하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정유재랑 일어나니까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다시 이제 발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병자호란 때는 의병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예. 그야말로 빈몸으로 들고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친 사람들을 갖다가 대우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선조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의병장들의 공을 깎아내리고 자기 도망갔던 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아무도 의병을 안 일으켜요. 예. 물론 뭐 순식간에 내려온 것도 다들 있긴 하지만은 예. 의병 없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더 잘 살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해서 참 자격 없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못하고 가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나라 위기가 오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범균 판사, 물론 전 판사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방하면 또 조선일보가 또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래요? 내가 비방하면 안 써도만. 네. 우리 서로 급이 달라. 아까 그 미친놈들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 판사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뭐 진짜 이런 그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분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범균 판사도 뭐 이번에 네. 사실 나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웠는데, 네. 같은 판사가 예. 그 정도로 평가할 정도라면 이범균 판사 반성해야 됩니다.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올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 아유, 그렇게 본다며. 예. 참나. 아이고. 아까 그 판사님이 쓴 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최동욱 쫓아나고 나서부터 네. 좀 바싹 엎드렸다고. 예. 그리고 원시원이 그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라고 했던 서울중앙지법원장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던 황찬현이는 감사원장으로 막 출제 팍팍 시켜주고, 예. 현직 판사들을 바로 보내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예. 아니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법원 판사들을 행정부의 요직에다 기용을 한다면은 그 판사들이 그 눈치 안 보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런 법관,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의 욕망 체계를 정확하게 읽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예. 김기춘 자신이 바로 예. 원세훈과 같은 경험을 바로 했습니다. 예.
92년 선거에서 초원복국직 사건 일어났을 때 예. 선거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소됐어요. 예. 근데 그때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은 무혐의 나중 판결받습니다. 무혐의. 이게 성공한 쿠데타가 된 거야. 예. 근데 권영애는 처벌을 받았어요. 예. 왜 처벌을 받았겠습니까? 예. 직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예.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렇죠. 이번에 원세훈이도 예. 결국은 김기춘이하고 똑같은 길을 걸은 겁니다. 예. 만약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문재인이 당선됐으면은 얘도 아주 작살이 났을 거예요. 예. 사실 작살을 내야 됩니다. 아니 뭐 작살이야. 뭐 그 사람들 만나겠어요. MB 정권 때 모든 적폐들이 다 드러나서 제대로 단죄받았겠죠. 뭐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지금 심판을 못 하고 있는 예.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긴 하죠. 예. 이제 또 다음 정권에 예. 정권 넘어가면 그 저기 누구야 그 김부성이가 그런 얘기 했다며. 예. 아니 이번에 저기 정권 넘어가면 십몇 년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 정권 못 잡는다고 수십 년이라고 수십 년 했습니다. 동안. 예.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예. 그게 저기 집권하면 들통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 집권 못하면은 예. 그 무슨 짓을 했길래 수십 년 동안 집권 못하는 그런 짓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했더만. 예. 아니 그 해석은 사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먼저 하신 해석을 제가 그냥 제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래요? 서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뭐 그 멘트에서 예리하게 그걸 캐치하셨어요. 예. 정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 뭐 당장 우리가 보더라도 국정원 대선 개입권만 해도 이거는 정권의 출발부터가 이거는 정통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통성 없는 걸 갖다가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참 못 받쳤지. 네. 그래서 조사하려던 그 검사장 중에 검사장인 최동욱 검찰총장, 총장을 예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사생활 스캔들로 해가지고 쫓아내고 윤석열 쫓아내고. 항명이라면서 네.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뭔 항명이야? 항명이야. 하여튼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네. 그리고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하는 공안검사들을 전부 다 그 수사팀에다 박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시켰으니까 진짜 절반이라도 유죄 판결 받은 게 예. 그나마 이병균 판사가 양심이 있어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그 박범계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변인이면서 법률위원장도 지내셨고 당내에 그리고 판사를 역임했죠. 박범계 의원 말씀으로도 이범균 판사가 2심에서는 유죄로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 놓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석기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범균 재판장의 판결은 서울고법원에 재판부만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제가 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 선거법 85조와 86조인데 저는 선거운동금지고 86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범균 재판장은 86조가 해당될 것처럼 암시는 했고 정작 그리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거든요. 예. 따라서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고요. 항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짬짬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반드시 항소해야 되고 항소해서 공소장 변경을 86조로 변경하면 저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라고 판결하기는 좀 그렇고 또 이제 2심에서. 승진심사도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2심에 가서는 얼마든지 유죄로 바꿔서 판결할 수 있게끔 토대는 마련해 놓은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의 의지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내가 보기에 항소할 것 같지도 않아. 아니 항소를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원세훈이 국정원법 위반도 난 용인 못하겠다 해서 항소하겠대요. 결국 근데 아니 원선이가 예. 위치가 빠른 놈이면 항소 안 할 거야 아마. 넌 가면 죽어. 예. 하여간 참 우리가 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진짜 없는. 참 웃는 게 죄스러울 지경입니다. 예. 야, 이런 쪽팔리는 나라에서 예. 살아야 되는 건지. 네. 사실 진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들이 뭐 그 판결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지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아니,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미 체념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자포자기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늘 다 그렇지 뭐. 예. 이게 분노를 계속 사귀는 거죠. 저는 그 판결 보고 진짜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열받게 만들고 이런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이 좌절과 울분을 갖다가 이렇게 발산시키지 못하면요 밀란이 예.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항거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짓밟는 이유는 욕먹어가면서 일일이 짓밟는 이유는 욕할 놈들 해라. 이들은 뭐 또 늘 그런 애들 아니냐. 전문 반대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국민들 일반에는 까불면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예. 조선 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수법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일제 협력하는 놈들한테는 당근을 주고 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가하고 예.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놓는 예. 그런 수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집권 세력들이 친일파들이 후손 아니랄까 봐서 네. 똑같은 수법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때 이런 불의를 제대로 심판해 놓지 않으면은 우린 정말 죽어서도 후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선배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22일째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광화문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속죄하는 심정으로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전파된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소식을 듣고 저는 오후 내내 멘붕에 빠졌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어제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9.11 테러 같은 그런 공격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이상돈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안간힘을 썼던 박근혜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을 한 달도 못 된 기간에 탈당을 한 상태에서 우리 당의 선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식을 해서 기운이 빠져 있지만 온몸을 다 바쳐 결사 저지하겠다 하는 문자 성명을 여러분들께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떠나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연장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대표실을 점거해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싶은 심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는 단독 비대위원장이든 공동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이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서 다시 광화문 단식에 합류하겠지만 이상돈 교수의 영입카드가 계속된다면 저는 박영선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 촉구를 하는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더 이상 이런 불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대안이 돼줘야 할 텐데 네. 우리 저 박영선 원내대표 제가 봤을 땐 이건 배변을 했다고 봅니다. 배변. 네. 배변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볼을 던졌는데 말이죠. 네. 타자 몸에 맞는 게 아니라 심판 대가리를 친 거예요. 심판 대가리를 뽀개놓은 겁니다. 네, 심판 대가리가 뽀개지고 그 공이 또 날아가가지고 관중 속에 또 누군가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만드는.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심지어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정계에 끌어들인 정동영 전 장관. 이분도 지금 욕 먹고 있습니까? 아니 그분도 나서서 박영선 그딴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박영선의 문제점은 소통이 없다는 데 있어요. 나 이게 여야의 여자들이 왜 다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물론 이제 박영선 이야기는 그래요. 뭐 김한길이니 누구니 하여튼 뭐 문재인이니 이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사안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뭐 김한길 측근 또 이상돈 교수 이 사람들 입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당내 그 대표격 대선 주자급 혹은 전직 당대표 그러니까 상임 고문으로 다 통칭되죠. 네.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럴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편리한 사람만 만나면 안 되지. 그렇지. 당내에서 그래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또 언론 접촉도 큰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못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열음을 내면은 결국 당내 분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돈을 접촉하기 전에 미리 사람 이름은 금명하지 않고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너 위원장으로 누구를 모시는 게 좋으냐. 그래서 우리 편으로만 한정하다 보면은 폭이 좁아지고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비록 좀 보수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이런 거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워서 뭔가 반응을 보고 그래서 그러면 이상돈 같은 사람은 괜찮겠네라는 말 묵시적인 공감대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표면 위로 올리는 게 낫죠. 몇 명한테 물어보고 그 얘기 안 나올 거라고. 그리고 뭐 이상돈하고 뭐 이쪽에는 이미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서로 갈 의사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봤더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근데 이상돈 교수도 당내에서 반대한다면 난 뭐 하고 싶은 생각 없다라고 그랬다며. 이거 무슨 창피해요. 개망신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내대표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진짜. 아니 이것도 뭐 경향신문 인터뷰 보니까 이분의 그 이력을 두고 이상돈 교수의 장점을 두고 뭐냐 했더니 미국식 선거제도를 아주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잘하는 분이다.
아니 뭐 지금 선거제도를 몰라가지고 야당이 지금 이 꼴이 됐나? 아니 나 참 그냥 아니, 미국식 선거제도를 잘 알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보신대요? 난 좀 영국식 선거제도에 박시간데 나도 좀 모셔라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영선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대여 협상력도 제로고 네. 또 당내도 지금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야 뭐 정치적 토대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스스로 물러나야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게 이제 원내대표도 선출직입니다. 예.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그동안의 실족들 아니 이게 박영선 대표의 잘못은 여당은 협상안의 내용에 저는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예. 협상안의 내용은 그게 진짜 뭐 새누리당이 말 잘 듣는 학생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결렬시킬까를 골몰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예. 좀 후퇴된 안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안을 받기 전에 당내 의견 혹은 세월호 유족들과의 의견 수렴 이게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협동조합이 뭐 이것도 작은 데는 아닙니다만 조합원 수가 27,000명이 넘으니까 예. 이거 운영할 때도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먼저 다 공론화를 시키고 의사를 다 일일이 다 물어본 다음에 그게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점점 제거를 해서 결국은 뭐 이거에 합의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안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통성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아니 박근혜가 왜 정통성이 없습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기관들 이명박의 손댈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당선을 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절차를 지켰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 뭐 독재주의 시대 때 총칼이 정통성의 바탕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옛날 상금 시대처럼 뭐 돈과 카리스마가 뭐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시대에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킬 때만이 그 정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박영선 대표는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저버리고 전혀 의사소통, 의견 수렴, 이런 거 없이 짓걸리는 대로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욕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이상돈 교수 할 수도 있죠. 저는 뭐 이상돈 교수 자체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장 못 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우리 형편에 지금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아니 난 진작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전 됐으리라고 봐요. 진보 보수를 아우르자. 그래서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진보 쪽에서는 안경환 교수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이상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저는 별로 반대할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경환 교수는 또 문재인 캠프의 좌장격을 지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지식인이 뭐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 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양대 축이 진보 대 보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의견이 옳으냐 그러냐 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어디 기사 보니까 박영선이 그런 문제의식으로 했더라고. 예. 그럼 진보 쪽에서는 안경환 교수, 보수 쪽에서는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모시는 게 어떠냐. 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네. 그거 쏙쏙쏙 해가지고 한 건에서 그동안 이랬던 정치적인 실정을 만회하자 이런 아주 그냥 경상도 사투리라면 꼬로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의 정통성이라는 게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공개,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켜서 예. 일을 처리할 때 비로소 그 정통성이 생기고 근위가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을 박영선 대표가 원내대표가 모르니까 아니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했으면은 이제 좀
의뢰도 아니고 말이야. 알아먹을 때가 됐는데 세 번째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정치가 생물인데 뭐 당의 주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야말로 무주공산인 상황인데 이런데 뭐 자리 지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떠나가면은 뭐 그러면 뭐 버틸 도리가 없는 거죠. 아니, 김한길 안철수는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미 자폭에 따른 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야당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야당은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 네,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더만요. 그 전에 정은혜 민주당 전 부대변인 청년 정치인인데 그 양반이 이제 730 재보선 끝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상 선거 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새누리당은 선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아니 뭐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 항상 판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새누리당은 예. 선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유리한 상황 때문에 예. 오만하거나 오판한 야당이 선거 결과는 거꾸로 나오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네. 거기에는 야당에 대한 비웃음도 있지만은 사실 이 전국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능함이 더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무능하기 때문에 항상 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쇼에 또 국민들이 넘어가고 네. 그걸 넘어가도록 방치시킨 야당의 무능함. 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당은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비상대책위원회. 당권 경선 때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다 나와야 한다. 당연히죠. 또 뭐 폼 잡고 어디 중진 원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 얼굴 마담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예, 실질적인 대권 주자가 오너가 돼야 또 그 질서 아래서 당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대부분 이제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선거는 아직까지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조기에 출전해서 잘못되면은 네. 결국은 대선 주자를 잃는 게 아니냐. 네. 뭐 보통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펴고 저도 사실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빨리 심판 받아라. 2013년 1월부터 문재인 포함해서 다 나와라. 당권을 잡아라. 지금부터 다음 대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시원찮은 인간들은 빨리빨리 솎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솎아낼 거야? 결국은 자리를 줘가지고 일을 시켜본 다음에 무능하면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박원순 요즘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장이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박원순도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잘못 조금만 하면은 뭐 완전 조중동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어디야 롯데월드 재개장하는 거 사실 롯데월드를 그걸 갖다 뭐 박원순이가 허가를 내줬어. 솔직히 이명박에다 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야말로 똥 치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재개장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갖다가 한 열흘 동안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그랬더니 조중동 들고 나가지고 사설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냐? 시민들이 열흘 동안 보면 안 하냐? 뭐 이딴 식으로 지랄하고 있어요. 박원순도 아주 언론 환경 아주 개판인 환경에서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 나가니까 아니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뭐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이젠 당권을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해가지고 욕 처먹어서 제대로도 안 되는 거 아니면 잘라버려야 돼.
제대로 잘 해 나가면 인기 올라가겠지. 사실은 선거가 없는 해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은 게, 뭐, 큰 선거가 없으니까,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큰 책임을 질 일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시간을 또 버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버는 동안에 당을 완벽하게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힘없는 야당을 힘 있는 야당으로 만드는. 문재인 출마해서 대표돼가지고 예. 문성건이가 그렇게 목매어서 얘기하는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당에 실현해 보라고. 그러면은 민주당도 바뀔 것 아니야. 바뀌고 나서 나중에 대표하지 말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뭐 하지 말든가. 네. 그 사실은 진짜 박근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문재인에 비해서 없죠. 뭐 인물 템템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말을 잘해요. 뭐 진짜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볼펜 세우긴 잘해야죠. 볼펜 세우긴 잘해? 아주 잘해요. 볼펜 세우기는 아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에요. 예. 근데 그래도 문재인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은 대선 출마 때 정계 진출 1년입니다. 근데 박근혜는 대선 출마가 정계 진출 14년 차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 그간의 어떤 뭐 대표로서의 어떤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의외로 먹힌다니까요. 근데 문재인은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비서실장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권을 내준 진짜 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정치력을 좀 보여줄 때가 왔다. 그렇죠.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도 정치 초보로서 헛발질을 할 수 있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자산이 돼가지고 다음 당권 도전 때 또 도전을 해서 그렇죠. 새롭게 또 당을 장악했을 때는 문재인하고 대표로 기르든가 아니면 네.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아니 그러면은 난 그 참 그림이 좋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권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자기 대권 주자에서 경쟁력 있는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는 다 야권으로 집중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야 솔직히 배수진입니다. 예. 사실 안 나오는 게 덕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예. 지난번에 그 김한길 같은 그야말로 최악의 파트너하고 일을 하는 바람에 사실 있는 대로 스타일도 굳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하면은 이제 거의 빅3 중에서 꼴찌인 것은 물론이고 뭐 여당의 1위 주자한테도 밀려가지고 4등, 5등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도전을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떨까요? 작년에 우리 국민 라디오, 5월 드라마가 노무현은 안 죽었다 아니었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이 이제 벼락을 맞고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했었잖아요. 진짜, 예.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벼락을 맞고 영혼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을 한번 드라마. 내가 낸 아이디어잖아. 그 아이디어를 다 도용을 해. 아니 실행에 옮길 사람은 나니까. 아니 쓰는 사람은 당신이지만은 그건 아까 밥 먹고 기껏 얘기했더니 자기 아이디어는 이런.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 아 좋아. 예. 제목을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예. 박근혜는 안 미쳤다. 그 내가 냈던 아이디어 아닌가? 박근혜는 안 미쳤다. 안 미쳤다는데 뭘? 그렇죠. 아니 뭐 미쳤다도 아니고. 그렇지. 안 미쳤다는데. 또 뭐 수사 들어오면은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미를 쳤다는 얘기인데 뭘? 좋습니다. 뭐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송을 한번 만들어. 좋습니다. 예.
네, 아이디어 많이 줄 수 있어. 네, 일주일에 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잠깐 만났는데 네, 갑자기 그냥 경례를 걷다가 갑자기 날벼락이 치면서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어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 청사로 가고 서울시는 뉴타운 강풍에 몰아칩니다. 마포 1지구 뉴타운, 2 뉴타운, 3 뉴타운.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세월호 특별법을 갖다가 빨리 왜 통과 안 시키느냐고 국회에 촉구를 합니다. 예, 7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춰내고 또 아울러 국정원 대선 개입 샅샅이 뒤져서 완전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야당 보고 그 추천권 행사하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그 특별검사야 윤석열이 최동욱 윤석열 콤비를 갖다가 특별검사로 재밌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월 말쯤에는 이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이제 2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언제예요? 나 기억도 안 나. 아, 그래요? 2012년 11월 8일이네요. 11월 8일. 11월 8일. 그러면 11월 8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예. 11월 8일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국을 돌면서 또 공개 방송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 뭐 좋죠. 예, 우리 전승배 간사하고 같이. 그때 전승배 간사한테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전승배 간사하고 셋이서 그때 우리 이제 2012년도에 돌 때 그 멤버들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차에다가 이 세 사람을 싣고 또 방송 장비 싣고 그래서 11월 8일이 있는 주간 전국에서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2주년의 의미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건 어떨지. EJ 같은 경우도 2년 행사를 아주 의리의리하겠더만 이은미도 부르고. 아, 그래요? 예, 11월 8일, 11월 8일 2주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EJ하고는 또 다르죠. EJ는 자기 자신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지만은 정치 토크라는 것은 사실 뭐 국민 TV로 흡수됐으니까. 흡수가 된 거죠. 흡수가 됐으니까 우리 뭐 그냥 프로그램의 소규모 기념 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 의리의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전국을 도는 것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을 두루두루 또 만나고. 지금 참 지역에서는 그 지역 협의회가 많이 발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뭐 불러주시면은 뭐 저희들이 어디든지 쫓아갈 생각은 있으니까 조합원들과 그리고 정치 토크가 만나는 그런 2주년 행사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2주년 행사를 할 때 저희는 또 왜 지역을 돌려 하느냐. 사실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사실은 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국민TV가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정도 얘기는 뭐 문제 없죠. 마중물 정도니까. 하여튼 뭐 계기가 됐죠. 그 뭐든지 계기는 있는 법이니까. 제가 나팔수 노릇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 협의회가 모임만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가 언론의 틀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라디오 스튜디오 비슷하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지역 미디어 협동조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씨앗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팟캐스트를 하면은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 그 지역의 그 조합원들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 예. 모여가지고 물건을 매매하거나 예. 혹은 예. 소비자 고발을 하는 예. 그런 식의 팟캐스트를 했으면 좋을 것 또 같아요. 뭐 지역의 그 정치 현안, 그 뭐 지방 의회에서의 어떤 그 활동 같은 것들, 의정 감시 이런 것들도 담당하면서 또 지역의 현안이 전국 이슈인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밀양, 제주, 평택 이런 건들이 있듯이 지역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밀착 전문성. 지역 밀착형이 돼야 되고 네. 그 지역 밀착형이 보편성을 갖춰야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게 예. 이게 매매라고 봐요. 그 지역의 뭔가 조합원들끼리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비자 고발 같은 프로로 발전을 하고 네. 정치 고발은 바로 의정감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아우르다 보면은 저는 지역의 현안이 전국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게 되리라고 봐요. 미디어협동조합 지역협의회에 후원의 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2주년 행사 이렇게 유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뭐 거기 가서 제가 출연료 달라 뭐 해달라 뭐 그러진 않잖아요. 네. 예. 필요하신 분들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데서 부르면은 그래도 돈 받아요. 예. 우리는. 근데 조합 행사는 완전 그냥 십시일반 정신에 입각해서 예.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입니다. 아예 그 행사를 공개 방송으로만 하지 말고 지역 후원의 밤 뭐 이런 걸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지역협의회에서 각별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가도 됩니까? 예, 서영석 이사장님과 함께한 정치토크는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